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11시 5분이네요. 벌써 시간도 빨리 가고 오늘도 월요일이고 명절도 다가오고 참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몇 줄 읽어봤는데 너무 슬펐어요. 왜 자꾸 밀어내려고 했는지 이제야서. 그러면은 좁은 문을 여러분들에게 낭랑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어나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편지를 보냈네요. 동생이. 제롬 오빠, 너무나 슬픈 소식을 오빠에게 전하려 합니다. 우리 가련한 알리사는 이제 없어요. 슬프게도 오빠의 편지에 적힌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꼭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면서 언니는 조금씩 쇠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나의 간청에 못 이겨 언니는 르하브르이 박사에게 진찰을 받기로 동의했었는데 그분은 언니가 이렇다 할 심각한 증상은 전혀 없다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더군요. 그러나 오빠가 찾아갔던 사흘 후 갑자기 언니는 퐁게르마르를 떠났습니다. 로베르의 편지로 언니가 떠난 것을 알았어요. 언니가 내게 편지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로베르가 아니었다면 언니가 집을 나간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가 소식을 띄우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걱정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나는 언니를 그처럼 떠나게 한 것과 파리로 언니를 따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로베르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언니의 거처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그게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니를 만날 수도 없고 언니에게 편지조차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애가 탔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며칠 후 로베르가 파리로 달려갔으나 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게으른지 그 이후에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곧장 경찰에 알려야만 했어요. 우리는 그 무서운 불안감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에두아르가 어떻게 해서 마침내 알리사가 은신해 있었던 작은 요양원을 찾아냈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나는 언니 죽음을 알리는 요양원 원장이 서신과 언니 임종을 볼 수조차도 없었던 에두아르의 전보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숨이 끊길 즈음 언니는 우리에게 연락이 되도록 우리 주소를 써놓았고 유언을 적어 르하브르의 공주님에게 보냈던 편지 사본을 동봉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 편지의 한 구절은 오빠와 관계되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곧 오빠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어요. 그저께 있었던 장례식에 에두아르와 로베르가 참석했어요. 장지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몇몇 환자가 장례식에 참석해 묘지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어요. 5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나는 오늘 내일 하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불행하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롬, 나는 이것이 오빠에게 일으킬 그 깊고 가슴 아픈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비통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틀 전부터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해서 편지 쓰기가 힘들었지만 어쩌면 우리 둘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다른 어떤 사람이 에드와르나 로베르조차도 오빠에게 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든 주부가 되었고 많은 이야기가 불타오르던 과거를 뒤덮어버린 지금은 오빠를 만나도 괜찮겠지요. 언제라도 볼 일이 있거나 여행 삼아 님 근처에 오게 되면 에그비브까지 와주세요. 에드와르도 오빠를 만나면 기뻐할 테고 우리 둘이서 알리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알리사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잘했어요. 보고 싶은 채로. 며칠 후 나는 알리사가 번게르마르를 남동생에게 남겨주었으나 그녀의 방에 있던 모든 물건과 그녀가 지시한 몇 점의 가구를 줄리엣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내 앞으로 보낸 봉인하여 준 서류는 조만간 공중인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받기를 거절했던 그 작은 자수정 십자가를 알리사가 자기 목에 달아주도록 부탁했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부탁했던 것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도 에드와르를 통해 알게 되었다. 공중인이 나에게 보내준 봉인된 봉투에는 알리사 일기가 들어있었다. 나는 여기에 이 일기 몇 페이지를 옮겨 적기로 했다. 나는 어떤 주석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을 것이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떠오른 갖가지 생각이며 도저히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커다란 동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프네요. 알리사의 일기, 에그비브. 엊그저께 르하브르 출발, 어젠 임에 도착. 나의 최초의 여행이다. 집안일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따라서 이런 무의 기분으로 나이 25살 때는 생일인 1880년 5월 24일 나는 일기를 시작한다. 별다른 흥미는 없지만 친구로 삼아보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나는 홀로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접촉해 보지 못한 거의 낯선 외지에서 말이다. 이곳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노르망디가 나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 그리고 몽게르 마르에서 내가 끊임없이 듣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다르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이곳 남프랑스에선 사람들이 내가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해 놀라움을 갖고 듣게 된다. 5월 24일 줄리에트가 내 옆에 긴 의자에 졸고 있다. 이탈리아식인 이 집의 매력은 활짝 트인 화랑이다. 회랑이죠. 회랑이다. 여기서는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래 깔린 앞마당과 곧바로 통한다. 갖가지 빛깔이 오리떼와 두 마리 백조가 놀고 있는 연못에 이르기까지 구불구불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것을 줄리에트는 긴 의자를 떠나지 않고서도 볼 수 있다. 여름에도 마르는 일이 없다는 게으리 연못에 물을 대주고도 점점 야생의 숲으로 변해가는 정원을 가로질러 흘러가다가 메마른 벌판과 포도밭 사이에서 점차 좁아져 마침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어제 내가 줄리에트 옆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에드와르 테시르는 정원과 농장, 포도주, 저장실, 포도밭 등을 아버지께 구경시켜 드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 꼭두 새벽부터 큰 정원 안에 이것저것을 두루 살펴보며 처음으로 혼자 산책할 수 있었다. 이름 모를 많은 초목들, 나는 점심때 그것들이 이름을 알아보려고 장가지를 하나씩 꺾었다. 보르게세나 도리아 팡펠리 별장에서 제롬이 격찬했다던 초록색 떡갈나무가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북프랑스의 나무들과는 비슷한 종류이긴 했지만 모양새가 매우 달랐다. 그 떡갈나무들은 정원이 거의 끝나는 곳에서 좁다랗고 신비스러운 빈 털을 둘러싸고 요정들이 합창을 유도하는 듯 부드러운 감촉이 잔디밭 위로 늘어져 있었다. 퐁게르 마을에서는 그토록 깊이 기독교적이던 자연에 대한 나의 감정이 이곳에 와서는 나도 모르게 약간 신화적으로 변하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나를 짓눌러 오던 그 두려움, 비슷한 감정도 역시 종교적인 것이었다. 나는 누머스. 여기 있는 것은 성스러운 숲이니 하고 중얼거렸다. 대기는 수장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신비한 고요하고 깃들여 있었다. 나는 오페루스며 아르테미스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때 한 마리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새소리는 너무도 가까이서 들려왔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순수해서 문득 나에게는 자연 전체가 그 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내 가슴은 심하게 고동쳤다. 나는 잠시 남에 기대어서 있다가 누가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 여전히 제롬에게서는 소식이 없다. 르하브르로 편지를 보냈다면 이곳으로 발송되어 왔을 텐데 나는 불안한 마음을 이 일기장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어제 밤까지 소풍을 나갔던 것도 기도의 보람도 없이 사흘 전부터 잠시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에그비브에 도착한 이래 나를 괴롭히는 이 이상한 우울감은 어쩌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은 심연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길들여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기쁨도 그 우울을 감싸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5월 27일.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은 다분히 이론적인 것이다.
나의 행복을 송두리째 바치려고 할 정도로 내가 그토록 열렬히 소망했던 그 행복은 그녀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으며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얻어진 것을 보고 나는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복잡 미묘한 것인가. 그렇다. 줄리에트가 나의 희생과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 나의 희생이 없이도 그 애가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 내 마음에 되돌아온 무서운 이기심이 붕괴하고 있음을 나는 잘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제롬이 침묵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안을 일으키는가를 느끼고 있는 지금 나는 마음속으로 그 희생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나에게는 그런 희생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일까? 5월 28일 나의 슬픔에 대한 세심한 분석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벌써부터 나는 이 일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 내 마음속에서 제거되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또다시 제 권리를 회복한 것일까? 아니다. 이 일기는 내 영혼이 그 앞에서 단장하는 자기 만족이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일기를 쓰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인 것이다. 슬픔이란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미워하는 또한 그런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순환시키고 싶은 죄의 상태이다. 이 일기는 나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야만 한다. 슬픔이란 일종의 복잡미묘한 얽힘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분석해 보려고 한 적은 결코 없었다. 퐁게르마루에서도 역시 나는 고독했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고독했었다. 그렇지만 나는 왜 그것을 느낄 수 없었던가. 제롬이 이탈리아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을 때는 그가 나 없이도 세상을 보고 나 없이도 살아가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뒤따르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무의식 중에 그를 부른다. 그가 없다고 생각되자 눈에 띄는 새로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6월 10일. 이 일기는 시작하자마자 오래 중단되었다. 조카 리지의 출생, 줄리엣을 돌보면서 지샌 긴 밤들. 제롬에게서 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쓰자니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나는 많은 여자들에게 공통된 너무 많이 쓴다라는 그 참을 수 없는 결점을 피하고 싶다. 이 일기를 완성의 도구로 생각할 것. 그 뒤 몇 페이지를 독서 중에 적어놓은 메모와 책에서 발췌한 구절 등이 있다. 그리고는 다시 퐁게르마루에서의 일기가 계속되었다. 7월 16일. 줄리엣은 행복하다. 그에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보인다. 나는 그걸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서 느끼는 이 불만족과 부자연스러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이 행복이 너무도 현실적이고 수월하게 얻어진 것이고 너무도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것이어서 영혼을 재고 질식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 행복 그 자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행복을 향한 여정인지를 자문하게 된다. 주여, 그렇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저의 행복을 당신에게까지 미루고 후퇴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이 뒤로 일기장에 많은 페이지들이 뜯겨져 있었다. 그 페이지들은 르하브르에서의 우리 가슴 아픈 죄를 적은 부분인 것 같았다. 일기는 1년이나 껑충 뛰어 그 다음에야 다시 시작되었다. 몇 장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분명 내가 퐁게르마루에 머물렀을 때 쓴 것이었다. 때때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 자신에게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저 그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와 더불어서만 존재할 뿐이다. 때때로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 사람들이 흔히 사랑에 대해서 그려내는 것과 내가 사랑에 대해 그려낼 수 있는 것과는 그토록 다른 것일까? 사랑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가 그 사실을 모르게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 없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 중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모든 덕성마저 오직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그의 옆에서는 나의 덕성 또한 나약해짐을 느낀다. 나의 연주가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피아노 연습을 좋아한다. 내가 외국어로 된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즐거움의 비밀 또한 아마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우리말보다 다른 어떤 언어를 더 좋아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 손색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감정을 추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빈약함, 그 빈약함을 극복해낼 뿐더러
항상 조금씩 그것을 극복해내는 데서 느끼는 무의식적인 자부심은 정신적인 기쁨의 어떤 영혼이 만족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영혼이 만족 없이는 지낼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나는 진보되지 않은 상황을 바랄 수가 없다. 무상한 기쁨이라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하고 계속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말장난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진보적인 아닌 기쁨 따위는 경멸한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로수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내세를 믿느냐고? 그가 불쑥 나에게 물었다. 물론이야, 제롬. 내가 곧 대답했다. 나에게는 그것이 희망인 이상인 하나의 확신인걸. 그러자 갑자기 나의 모든 신앙심이 그 말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알고 싶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덧붙였다. 신앙심이 없다면 너의 행동은 지금과 달라졌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롬, 너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더없이 열렬한 신앙심에 공모된 지금엔 달리 행동할 수 없을 거야. 만약 달라진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걸? 아니야, 제롬. 우리 덕성은 미래의 보상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란 말이야.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은 또 훌륭하게 태어난 영혼에게는 모욕적인 것이야. 덕성도 역시 그러한 영혼에게는 하나의 장식이 되는 것이 아니야. 덕성은 영혼이 아름다움의 한 형식인 거야. 아버지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심하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를 전부터 우유로만 연명을 하고 계신다. 나흘 전부터는 우유로만 연명을 하고 계신다. 어제 저녁 제롬이 막 자기 방으로 올라간 뒤 나와 함께 계시던 아버지가 잠시 동안 나를 혼자 남겨두고 나가셨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누워있는 자세로 있었다. 등이 가시 내 눈과 상체를 불빛으로부터 가려주고 있었다. 나는 스커트 밖으로 삐죽 나와 램프의 반사광이 드러나 있는 나의 두 발끝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잠시 동안 문 앞에 머물러 계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훑어보았다. 나는 당혹감을 느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게 손을 따셨다. 이리 와서 내 곁에 앉거라. 아버지는 이 밤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두 분이 헤어지신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시던 이야기였다.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와 결혼하셨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또 처음에는 어머니가 당신께 어떤 의미를 지녔었는지를 이야기하셨다. 아버지, 마침 내가 말을 꺼냈다. 왜 오늘 저녁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무엇이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 응접실에 들었을 때 긴 의자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니 잠시 내 어머니를 다시 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처럼 애써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날 저녁 제롬이 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서서 내 어깨 너머로 몸을 굽혀 함께 책을 읽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나 그의 숨결과 온기가 떨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척했으나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다. 행간을 구분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상이 아릇한 동요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아직 그럴 힘이 있는 동안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다행히 제롬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않게 잠시 동안 방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응접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와 내가 닮았음을 아버지가 발견하셨던 그 긴 의자에 누워 있었을 때 나는 바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하나의 해안처럼 떠오르는 과거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비참해진 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여, 아기 모습을 띈 모든 것을 중화하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슴 제롬. 때로는 그가 한 동작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동작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가 안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워지기를 바랐다. 그러한 모든 것은 오직 제롬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제롬만을 완전히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완성 그가 없어야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오 주님이여, 그것이 당신이 교훈 가운데 저희 영혼을 당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덕성과 사랑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끔씩 나는 사랑하고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항상 더욱더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덕성이 있을까 하고 의심해본다. 그러나 그 어떤 때는 덕성이란 사랑에 대한 반항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성향을 감히 내가 덕성이라고 부르다니. 오, 매력적인 향변이여. 헐전 춘거여 행복한 교활이 신귀류여. 계속해서 이거 읽어나가는데 아우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것을 다 모르게. 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더 읽고 싶지만 저도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참 아픈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쓸쓸한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늘을 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 시점에서 이 정도라고 한 5쯤에 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조문도 많이 읽어 나갔네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